이게 로우백 페인의 이제 로우백 페인의 코스에 이제 우리가 논란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디스코제닉 페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논란이죠. 디스코제닉 페인이라고 대부분 진단이 한 일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넘게 진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983년도에 레이프 오브 스파인이라고 말 그대로 좀 엄청 살벌한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실제로 MRI에서의 변화가 증상과 콜레이션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디스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을 보고 디스크 탈출을 진단해서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수술한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고, 그 충격적인 논문 이후에 그와 비슷한 논문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은 나오는 논문들은 디스크 탈출이나 디스크에 관한 증상은 사실 별로 없다, 그런 논문도 많고, 실제로 디스크로 인한 거는 최대 3%다 아니면 1%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어서, 우리가 MRI에서 디스크의 변화 콜레이션 시키는 것은 불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반면에 이렇게 pH가 변하는 거가 디스크 탈출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193명의 수술을 원하는 디스크 탈출이 있는 사람들을 단지 블럭이나 자극만 통해서도 충분히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인 센시티브 스트럭처고 이렇게 하지만, 첫 번째 유의성, 통증의 유의성은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 이제 실험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전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명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디스크로 인한 페인 소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디큘러 페인이요. 라디큘러 페인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미스테리에 가까운 것이 많죠.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웨어 앤 티어에 의해 가지고 원래 이 너브 루트가 60%는 CSF에서 뉴트리션을 받고요, 40%는 보통 이제 바깥에서 오는 라디큘러 아테리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CSF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척추도 이제 퇴화를 하고 웨어앤티어가 계속 있으면 CSF 프레셔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CSF 프레셔는 수술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그래서 척추 신경의 능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 후에는 걷는 거나 이런 것들 에빌리티는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라디큘러 페인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웨어 앤 테어가 너브 루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페리뉴랄 파이브로시스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신경이 부었다 좋아졌다 하면서 어쨌든 협착이 되면서 웨어 앤 테어는 있는 거고, 페리뉴랄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서 신경이 서큘레이션, CSF 메디에이트 뉴트리션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해서 이건 점점 센시티브한 조직으로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뉴럴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있겠죠, 당연히 오래되면. 그래서 실제로 그러나 이러한 센시티비티, 이것도 아직은 척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막 크리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뒤져보면 다 모른다예요. 예를 들어서 이 라디큘러 페인이 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웨어 앤 티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왜 웨어 앤 티어가 되도록 그 주위가 주로 긴장되고 치료되지 않고 계속 긴장된 상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이 없는 거죠. 왜 디스크는 계속 퇴화가 돼야 되지? 왜 어떤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계속 그 퇴화되는 게 유지돼야 되지? 왜 회복이 안 되지? 그거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뉴럴 플라스티시티를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니럴 파이브로시스 존재하면 CSF 플로우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협착증 나중에 협착증에 대해서 이 라디큘라 페인이 나타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노스 스타시스 이 컨제스천이죠. 이거가 심토매틱한 그러니까 너브루트 왜 스파이널 시너스의 심토마틱한 한쪽의 증상,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나오는 증상은 라디큘라 페인은 베노스 스타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풀리면서 우리 환자들도 이 베노스 된 캐필라리 스테시스가 좋아지면서 증상이 회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치료 후에 빠른 걷기, 천천히 걷기부터 빠른 걷기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시켜주고 있는 거죠. 파셋 조인트 페인은 우리가 흔히 진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간혹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파셋 조인트 페인은 이제 우리가 파셋 조인트를 누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낀다거나 파셋 조인트를 억압하는 자세에서 통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파셋 조인트는 당연합니다. 그 엔캡슐레이트 돼 있거나 캡슐레이트 된 그런 파셋 조인트에 그 파이브러스 캡슐에 프리너브 엔딩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론 너이셉션에 의해서 센시타이제이션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서비칼인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파셋 조인트 페인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레식은 절반 가까이 그 다음에 로백 페인은 한 30-40%를 파셋 조인트 오리진 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지컬을 찾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메인이죠. 그러니까 디스코제닉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하는 디스코제닉. 그 다음에 이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스테노시스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라디큘라 페인. 그 다음에 파셋 조인트 페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파셋 조인트 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리도카인 블록을 하고 나서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 페인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많다, 로백 페인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도 얘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블럭을 해서 좋아진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는데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를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S234. 근데 이거는 야류가 있어요. S234에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부위를 자극을 하면서 그 위에 실제로 5나 S1의 증상들이 호전되는 거예요. 실제로 백페인, L2 이런 것도 호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인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를 해서 이런 20% 로백 페인이 이렇게 많다 이거는 저는 압니다. 이런 논문도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사이클로 일리악 조인트 페인이 그게 오리진이라면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머스큘러 페인 이런 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올로지컬 메커니즘 이거는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들이고 너무 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조금 너무 아래 이거 쭉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코제닉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가 중요하죠. 서 있을 때 제일 나와 있는 스파인이 목에서 넘어가는 게 C7이나 T1이거든요. 주로 C7이고요. 그 다음에 수프라스케플라 스파인의 레벨이 T3 로어가 7번 그 다음에 그 양쪽 일리움 끝 4번 그 다음에 슈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포스트 슈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이 S2 요 레벨을 기준으로 팔페이션을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파인 아나토미 쭉 보시고요. 여기서 만밀러리 프로세스하고 액세서리 프로세스 위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요 아래로 뒤까지가 지나가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게 만밀러리나 액세서리가 리가먼트가 붙는 샤피 스파이거 이 부위가 치료의 타겟으로 요즘 제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럼바 아테리, 이건 라디큘러 아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그멘탈 럼바 아테리가 있을 거고 여기서 라디큘러 아테리로 들어와서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서큘레이션이 있다는 거고 위쪽에는 아테리 서큘레이션이 없고요.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위치는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파셋 조인트를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늘이 들어갈 때는 한 요 위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신경을 건드리지 않지만 일로 그 fat tissue 있는 에리어 바로 아래까지 들어가서 포스테리어 에피드럴 스페이스 거기까지 닿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코다 이큐나에서, 그러니까 보통 T12 레벨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코다 이큐나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듀랄 슬리브가 쭉 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듀랄 슬리브들이죠. 듀랄 슬리브가 아래까지 싸고 있고 듀랄 슬리브를 여기서 앵커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척추 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 대세는 여기 이것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크게 이너베이션 되는 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이유는 있겠죠. 웬만하면은 크게 대세에는 지장 없이 룰대로 이너베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버라이언트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노베이션 보면 벤트랄리무스에서 일리옵소아스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배 근육들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것들 아셔야 될 거고, 뒤쪽에서 우리가 슈페리어 인페리어 글루테아 너브에서 이 글루테우스 머슬들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스킨은 그 위에서 이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뒤까지 앞까지의 이노베이션을 같이 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만약 서비컬 쭉 이노베이션 이거 다 뻔한 얘기라서 그렇지만 C7 T1에서 C8이 나가고 1, 2에서는 T1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T에서 L로 할 때 12번이 나가고 L 1, 2에서 1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또 플렉스를 형성하는데 위쪽에서는 럼바 플렉스에서 L2, 3, 4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5부터 세이크럴 플렉스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엔테리어 SI를 릴리즈 할 때 이 엔테리어 SI 쪽을 릴리즈해서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바깥쪽 우리가 GT 쪽 로지 어퍼 GT 이거 있잖아요. GT로 타겟팅하는 반사 부위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를 들어갈 때 반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이 럼바 플렉스를 타겟하는 거고, 앞쪽이나 옆쪽이나 그리터나 레서 트로칸타. 그 다음에 요 엔테리어 SI를 타겟으로 돼서 반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세이크럴 플렉스라고 생각하십니다. 요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이 자주 보시겠지만 이거 시노버테브럴 러브 이노베이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노버테브럴 러브가 첫 번째 브랜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디스크와 이 후종 이제 인대를 이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뼈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게 L5는 L5가 아니라 위 아래 4 컴포넌트, 5 컴포넌트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하나를 만든 겁니다. 두 개의 소마이트가 서로 다릅니다. 위아래가 발성학적으로. 그래서 L5에 L5만 있는 게 아닙니다. L5는 위의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성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각 가지를 잘 미디얼 브랜치, 인터미디에이트, 레터럴 브랜치가 뒤까지 해당된다는 거 보시고요. 각각 이노베이션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스폰딜 리스테시스,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스폰딜 리스테시스 이제부터 질병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하나는 디제너티브, 하나는 컨제니탈. 그래서 5S1은 거의 다 컨제니탈. 혹은 페디아트릭 케이스, 어렸을 때 생기는 거. 4, 5는 디제너티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5S1의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껴나가는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지만 4, 5번은 일반적으로 35% 이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5S1은 그러나 많이 벗어나도 오히려 적응을 잘 한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5S1에 대한 수술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잘못된 진단을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는 안 건드리도 되는 경우가 보통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논란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 수술하는 건 미친 짓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컨제니탈하게 비껴 나와 있는데 여기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프다는 거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수술해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4, 5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35%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실게요. 스폰딜라이티스. 이거는 아시다시피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나 이런 것들이 관절 자체에 염증이 있어서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뼈 이렇게 변하는 게 스폰딜라이티스, 이런 스폰딜라이티스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그 다음에 하이포오스토시스가 계속 진행되는 거,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디오패스틱하게 하이포오스토시스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스폰딜로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스폰딜로시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전체, 그러니까 척추가 변하는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변한다는 거죠. 스폰딜로시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저너티브인 경우에 스폰딜로시스라고 진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관절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변한다는 뜻이고, 스폰딜라이티스는 전체적인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크라 일리악 조인트에 이게 것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스터스요. 그리고 이런 스폰딜라이티스 형태의 것들이 서비컬 스파인에, 로어 서비컬 스파인에 많이 있어서 협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협착증이요. 지금 여기에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협착증을 합니다. 협착증, 네, 좋습니다. 협착증에서 보면 이 포라민이 있고 익스트라 포라민이 있고 포라민이 인넷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 레터럴 리세스죠. 이 레터럴 리세스가 왜 중요하냐면 슈페리어 인페리어 파셋 조인트가 얘들이 서로 만나면서 이것들이 두꺼워지고 안쪽에 옐로우 리가멘트가 확 두꺼워지면서 이쪽에서 마찰이 생겨서 너브를 임핀지를 시키죠. 그래서 이 부위가 됩니다. 수술해서 까내는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라멘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레터럴 리세스 아래에서 포라멘에 나가는 거는 이 부위에서 마찰이 되는 거죠. 이 아래쪽 여기에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은 병변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극 타겟팅을 하는 인터라미나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를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 바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 이거는 바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 워낙 드물기 때문에 잠깐 하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치료하고 가족들도 치료하고 진짜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순자 여사가 바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인데 그거를 못 잡고 진짜 그거 내가 전형적이었는데 멍청하게 그냥 치료를 해버렸는데 못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후폭풍이 엄청 셌어요. 거기 아직도 그냥 권력이 왕성해가지고 오진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까 바쁘면 눈 깜빡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순자 여사 오진 내린 그 후폭풍 그 뒷말이 그 다음에 그 전개에서 엄청나게 그 파괴력을 가지고 막 그냥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자. 이거 놓치면 진짜 바보 된다. 근데 워낙 드물기 때문에 빨리빨리 환자를 보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진짜 바보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요, 그게 아니래도 이 바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 성향을 같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거 있잖아요. 보폭 크게 걷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테로스클로시스가 당연히 있잖아요. 페모럴 아테리나 쪽으로. 그래서 이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이 걷는 형태를 바꿔주고 빨리 걷고 하는 게 일정 시간 걸어주는 게 이게 결국은 이 바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 그러니까 아테로스클로시스 이걸로 인한 걸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30분 이상씩 꼭 걷는 거를 꼭 규칙적으로 걷는 거를 꼭 시켜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그 레터럴 리세스 여기 아까 말씀드려서 스테노시스 이게 제일 메인 이슈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이게 결국은 이 슈페리어하고 인페리어 특히 슈페리어 아티큘러 파세스 하이퍼트로피가 이제 문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카우다 이퀴나 꼭 읽어보시고요. 클리니컬 파인딩 쭉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스타디에서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와이드 베이스드 게이트, 업노멀 롬버그 테스트 업노멀 하는 거 아시죠? 발 한쪽 들어가지고 힙 펴지는 거, 업노멀 테스트하고 럼버 익스텐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하고 또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꼭 봐야 될 건 척추협착증은 막 그렇게 프로그레스한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당신의 협착은 점점 나빠서 못 걷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롱텀 리설트 걷는 거는 수술한 그룹에서 걷는 능력이 더 떨어져요. 분명히 떨어져요. 걷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은 처음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같아져요. 그러니까 디세빌리티는 더 크고 통증은 결국 같아진다면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디세빌리티는 더 심해지고 통증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면 똑같아진다면 수술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폰딜리스테시스 자꾸 퓨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5, 1은 원래 컨제니탈하게 되는 거 어댑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 거고 4, 5는 서저리가 대부분 35% 미만이란 말이에요. 25% 미만이기 때문에 서저리가 구태여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